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재작년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재작년 파리 대책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법이 많은 지금 단기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신문 기사 보니까 뭐 그런 단어가 등장했더라고요. 양포세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포세무사. 뭔 소린가 했더니 양도소득세 수임을 포기한 세무사를 양포세무사라고 한대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세무사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양도소득세는 나는 계산 안 해.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세무사분들을 제가 뭐 이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뭐 한 분야만 이 부동산 세금만 계산하려고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넓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상속이니 증여니 기업 회계니 뭐 여러 뭐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뭐 이 세금을 많이 바꿔버리니까 사실 다른 것도 계속 바뀌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심정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죠? 훨씬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는데도 어려워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차익이 많이 생긴다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 혹시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즉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알지 못하면 내 손에. 그쵸.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큰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 보유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번째, 장기 임대주택을 활용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표정을 보니까 썩 좋지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썩 좋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뭐 너무 힘드시면 바람 쐬고 오셔도 돼요. 자,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제가 지금 4시 반까지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떠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좀 간략하게 재밌게 좀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문의라고 이제 최근에 3월 7일 날 문의를 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재구성한 거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자, 3주택 중 2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2006년에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46평형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뭐 그때만 해도 뭐 10억대 초반, 뭐 12억, 13억 정도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리고 2번, 이분이 이제 2007년에 돈이 또 좀 여유가 있어서 행당 대림 아파트 25평형을 취득을 해서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2017년이 10년 동안 또 이분이 열심히 저축하시고 돈도 버시고 하셔가지고 삼성동에 힐스테이트 1단지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그 아파트 33평형을 취득하셔서 걔도 마찬가지로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3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 2개는 임대 등록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3주택 중 2, 3번을 임대사업 등록하여 1주택 상태인데요. 올해 10월경 1번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동아 아파트에 2년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비과세 요건은 안 되고 일반 과세 요건인데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건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장기부여 특별공제 반영률이 현행 10년 이상 80%인지 개정된 15년 이상 30%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9.13 대책 원문 9페이지를 보니 1주택자 중 2년 미거주 2020년 1월 매도부터는 15년 이상 30%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팔면 10년 이상 80% 적용이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나가서 차 한잔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 중에 이분이 사실은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특정 부분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 섞여서 지금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질문을 놓고 봐도 앞에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죠. 그걸 다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사람 생각과는 완전 다른 결론입니다. 즉,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죠. 하지만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그런지.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나 하나는 찍어볼 수 있겠다. 여기 사람 적어놓은 것 중에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눈에 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요게 눈에 띄네요. 1주택 상태인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저는 이게 조금 눈에 띕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과세 요건은 안 되고 일반 과세 요건인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뭐 맞을 수도 있고 맞진 않네요. 맞진 않고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진 않고 비과세 요건은 안 되고 일반 과세 요건인데요 라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자, 그 이전에 팔면 10년 이상 80% 적용이 맞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앞에 부분에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 결과로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분이 뭘 오해를 하셔서 이런 이 질문을 남기게 되셨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자, 처음에 좀 알아봐야 될 거. 제가 1주택인데요 라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마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많이 여쭤봤을 거예요. 자,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고, 뭐 아니면 주택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나머지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나는 보유주택이 몇 개입니까? 난 몇 주택자입니까? 여기서 1주택자로 대답하신 분 안 계시죠? 자, 그게 이 사람의 착각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두 채가 있으면 나는 몇 주택자입니까?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 자, 3주택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보유주택세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과대상 판단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내가 주택이 3개면 무조건 20% 중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규정에는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 그죠?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도 있고 예외적으로 더 규제를 세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져볼 거냐? 자, 첫 번째.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조정 대상인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다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인가요? 네, 됐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한 1세대 주택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가족이 동일 세대원이 가진 주택은 모두 다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명의로 하나, 아내 명의로 하나, 그리고 우리 뭐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하나면 우리 집은 3주택자인 거예요. 내 명의로만 된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동일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합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이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입니다. 자, 그럼 이건 다 제 명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몇 주택자입니까? 4주택자죠. 4주택자. 자, 4주택자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택수 해당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집이 뭐 내가 가진 주택이 몇 채인지를 이제 세봤는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주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주택이냐? 쉽게 말하면 저렴한 주택, 지방에 있는 굉장히 저가 주택들은 보유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들이냐?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에는 군읍 면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빠진다고 하고요. 다음에 그 외 지역은 그 외 지방은 그냥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보유주택수에서 빼줍니다. 화성시에도 향남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성시는 수도권 맞죠? 수도권의 읍에 있는 얘가 3억 이하라고 가정을 하면 15년도에 얘를 사고 16년도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한 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3년 있다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양도를 할 때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는 분명히 주택이 두 채인데, 그죠? 이거 사이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 없어요. 얘가 뒤에 산 거니까, 그죠? 이 두 채인데, 쟤는 지방의 저가주택이라서 팔 때 보유주택세 중과 규정을 따질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영원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과 규정을 따질 때만 빠지니까 얘는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 중과는 적어도 안 된다. 10% 중과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거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중과세 제외 주택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하니까 중과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규정해 놓은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지금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써놨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아는 게 장기 임대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문화재 주택, 상속받은 주택, 뭐 이 동거봉양을 위해서 소유하게 된 주택이라든지 혼인으로 인해서 합가하게 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다 중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이제 아는 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 제외해줬었죠. 근데 그게 법이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중과가 제외되는 장기 임대주택은 어떤 임대주택들이냐면 일단 단기 4년짜리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셨어야 됩니다. 2018년 4월 1일자로 단기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해주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4년짜리로 등록한 주택이라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8년짜리로 등록한다고 하면 8년짜리로 등록하시는 건 지금 등록하셔도 중과 제외가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8년짜리도 중과 제외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그거는 뭐냐면 9.13 대책 있죠? 그래서 9월 13일,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9월 14일부터 계약을 쓰신 거는 이제 8년으로 등록해도 중과 제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 혹은 적어도 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납부한 건 8년짜리로 등록을 하시면 여전히 중과 제외 혜택은 살아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얘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아예 중과가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뭐 8년째 예전부터 들고 있던 건 8년으로 들고 있으면 중과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주택을 팔 때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제가 2017년도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어도 지금 등록해도 나중에 얘를 팔 때 중과를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아까 그 단계대로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를 파는데 얘는 서울에 있는 주택이야. 그러면 일단 2단계로 넘어가. 난 몇 주택자지? 4주택자. 근데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빼주는 주택이 있네? 얘는 빠졌어. 마지막으로 3주택자. 그리고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나? 얘가 제외되네? 얘는 얘가 제외되는 거지 다른 게 제외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제외됐잖아요. 그죠? 얘가 제외되고 나니까 2주택이니까 난 10%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제외된다 한들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건 요게 보유주택 수에서 빠지는 거고 얘는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만 얘를 팔 때 얘가 자기가 중과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팔 때 보유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주택수 안 빠지면은 난 몇 주택자인 거예요? 3주택자죠. 양도세 중과를 계산을 할 때는 그럼 몇 퍼센트 중과되는 겁니까? 20% 중과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힘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20% 중과가 되기도 하고 10% 중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1주택자인데요 라고 말을 한 게 제가 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얘기하면서 1주택자인데요 라고 했으면 뭐 어느 정도 물론 이 사례에서는 아니지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중과와 따져서 1주택자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 가지 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건 조금 넘어갈게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이런 경우인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중과가 안 되고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경우냐면 다른 주택이 모두 내가 8년을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들이 모두 중과에서 제외되거나 저렇게 보유주택세에서 빠지는 주택이면 그 나머지 한 주택만 남은 주택도 중과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헷갈리신다고 하면 굳이 머리 아프게 이렇게 지금 싸매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요거죠? 뭐 비과세 요건은 안 되고 일반 과세 요건인데요.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많이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2년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뭘 알고 계시는 거냐면 장기 임대주택을 활용한 거주주택 비과세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 이거 한 채만 있으면 비과세 받잖아요. 그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죠. 근데 주택이 여러 채가 있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 두 채인데 1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해서 합가한 경우. 남편이랑 아내가 한 채씩 들고 합가하면 2주택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특별하게 몇 년 안에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이 여러 채여도 이 주택을 한 채로 봐주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그 혜택이 굉장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10채여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거주주택이 있고 한 채 있고 이 거주주택에 이제 법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보유기간 중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세로 산 기간도 쳐줬는데 이제는 안 돼요. 어쨌든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그 요건은 뭐냐?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공시가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면적 요건은 없어요. 면적이 커도 됩니다. 근데 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또 면적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건 흔히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임대에 놓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그런 주택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료는 5%씩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2년 이상인 거주한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요 임대주택들은 보유주택수에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의 글을 기억을 하신다면 저는 2년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건을 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안 되고 일반 과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과가 되는 요건입니다. 중과가 되는 요건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아까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 저 2006년에 산 저게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았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번 주택은 임대 등록을 했어도 사실 2017년도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임대 등록을 했어도 보유주택수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공시가격이 얼마여야 된다고 했어요?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33평형이 공시가격 6억 이하겠습니까? 2017년도에.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보유주택수에서 안 날라간 이 사람이 거주를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거주를 했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거주를 못해서 비과세 요건은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로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요건 하나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임대주택은 중과 제외 요건만 갖추면 빠진다고 했죠. 자, 이런 이 사람이 8년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도 공시가격 요건이 붙습니다. 수도권은 6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자, 한 채는 거주도 안 한 그냥 아파트인 거고. 그죠? 한 채는 임대 등록을 해서 20평대 쟤는 2007년이니까 뭐 공시가격 6억은 안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쟤는 임대 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입니다. 2007년 공시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중과 제외가 되는데 삼성동에 있는 거는 중과에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빠졌으면 제가 아까 말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이 돼서 얘도 중과가 안 되겠죠. 나머지가 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면 한 채 팔려는 거 그 딱 한 채만 남은 경우에는 걔도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얘가 안 빠지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중과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몇 주택자다?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죠. 몇 주택자입니까? 네, 3주택자. 3주택, 2주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지방 저가주택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지방의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만 중과 여부 따질 때 보유주택에서 빠진다고 했죠? 그런 주택 하나도 없죠. 보유주택에서 빠지는 건 없으니까 3주택자. 그럼 이 사람은 일반 과세라고 생각했지만 세율이 몇 퍼센트 중과입니까? 20% 중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착각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 이전에 팔면 10년 이상 80% 적용이 맞는 거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뭘 지금 헷갈리시고 계신 거냐면 자, 이거는 사실은 이 전제 자체가 아예 지금 이제 잘못돼 버린 겁니다. 잘못돼 버린 이 글은 사실 검토할 필요도 없는 글이에요.
검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왜냐? 이분은 이미 앞에 글만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9.13 대책에서 바뀐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또 그 정책 자료도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그 9.13 대책 원문 9페이지를 보니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보니 1주택자 중 2년 미거주 시에는 2020년 1월 매도부터 15년 이상 30%를 바뀐다고 하는데 라고 돼 있죠. 실제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는가. 제가 아까 그래서 9.13 대책 본판을 여기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고 되고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돼 있죠. 뭐 진짜 9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9페이지는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요 내용인데요. 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라고 돼 있죠. 이분이 보신 건 이 내용이에요. 보시면 현행 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를 안 해도 10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딱 한 채, 그 아파트가 있는데 나중에 3억에 사서 8억이 됐다. 그럼 8억에 팔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1주택이니까. 근데 3억에 샀는데 15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억에 대해서 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산을 또 따로 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낼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받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받는다는 겁니까? 80%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주를 안 했어도 됐다고요. 근데 이번에 9.13 대책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바꿔버리면 내가 내년에 10년 채우고 팔려고 했는데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좋아. 1년 동안만 봐줄게 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읽으시고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 서빙고 신동호 아파트를 9억 밑으로 파실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자기는 1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1주택자인데 고가 주택을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걸 적용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전제가 틀렸죠. 이분은 1주택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주택자 아예 이거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다고요. 이분은. 이해되시나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인데, 모를 수는 없어요.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알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굳게 믿고 만약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하러 가는데 누가 갑자기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쵸? 그러니까 잘못 알면은 더 사실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다 저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법에 대해서 막 많은 걸 알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돈도 많이 아끼고 투자도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세법 상담, 뭐 실제로 저한테 세법 상담 받으시라는 것보다는 세무사들 분 중에 또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 받는 돈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면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뭔가 매도를 하시거나 계약을 쓰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은 최근에 상담자분들을 만나보면 뭐 이런 상담자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그 세무사한테 갔다 왔대요. 세무사한테 갔다 왔다고 해요. 갔는데 잘 몰라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요. 뭐 제가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세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 줄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우리 강의가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농담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보면 지금 부동산 되게 호황기인 줄 알겠다고.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데 이 공간에 이 정도 사람이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강의 내용이 저희가 어쨌든 자신이 있고 좀 유익한 강의를 많이 짜서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회사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어쨌든 저도 종합적으로 투자나 뭐 보유 자산에 대해서 다 점검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위껏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죠?